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독일 없이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독일제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생산한다고요? 반도체 소재를 막았더니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게 됐다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술을 막으면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 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차, 자주포, 배터리, 반도체, 로켓, 미사일까지. 독일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걸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냅니다. 그리고도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이 나라는 정말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스 슈미트, 독일의 군사 전문 기자로 유럽 방산업계를 취재해온 베테랑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저는 늘 믿어왔어요. 방산의 세계는 유럽과 미국이 지배한다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PGH-2000 자주포,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아왔고 유럽과 나토는 늘 독일제 무기를 신뢰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산 K 전차를 대량 도입했다. K9 자주포가 유럽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다. 독일이 한국 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독일제 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독일 방산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저가형이라 인기가 많지만 결국 기술력은 독일이 우세합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제 무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기술을 참고한 후발주자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의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공항에선 자동 출입국 심사가 종종 오류를 일으키는데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이었고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겨우 공항에서부터 이런 충격을 받다니 앞으로 마주할 것들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곳이 2차 대전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라고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 위엔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택시기사도 한국산 전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속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사든 먹든 이동하든 모든 것이 독일보다 3배는 빨랐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곳이 정말 독일보다 후발주자인 나라가 맞나요? 다음 날 한국의 군사 전문 기자들과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던졌죠. 요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인기라던데 진짜예요? 그런데 한국 기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다들 이게 뉴스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도 K9 자주포를 구매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전차만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습니다. 말투에서 확신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자들은 독일 방산을 과거의 강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모든 예상이 깨져버렸어요. 한국은 공항부터 시스템이 독일보다 앞서 있었고 서울의 발전 속도는 유럽과 차원이 달랐고 한국 기자들은 자신감 넘치게 우리가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독일이 여전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독일에서 온 메일이 수십 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알렉스, 한국 K 전차가 독일 없이 완전 국산화됐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했어?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독일의 기술 없이는 K 전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의 K 전차 개발 연구소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만큼은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현대적이고 깔끔한 연구시설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엔진 성능 테스트, 변속기 내구성 평가 같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책임자와 악수를 나누며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K 전차의 파워팩은 여전히 독일제 쓰고 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제 독일 없이도 전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일이 MTU 엔진과 랭크 변속기 수출을 중단하면 한국은 결국 대체품을 찾지 못해 K 전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했고 실전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였어요. 엔진과 변속기 국산화는 엄청난 도전일 텐데요. 라고 제가 묻자 한국 연구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독일이 수출을 중단하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하게 들렸어요. 마치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구소를 둘러보고 난 다음 바로 K 전차의 실제 테스트 현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죠. 눈앞에서 1000마력짜리 국산 엔진이 들어간 K 전차가 굉음을 내면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진짜 독일 없이 이걸 만든 거야? 싶더라고요. 그런데 전차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칠게 달리는데도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변속도 부드럽고 가속력도 아주 매끄럽게 올라가고요. 곁에 있던 한국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 엔진과 변속기, 사막에서도 설원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요. 정말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이걸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니,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독일에선 무기 하나 개발하려면 기본 10년 이상 걸려요. 정부 승인받고 R&D하고 필드 테스트까지 거치면 수십 단계가 있거든요. K 테스트가 끝난 뒤 연구진들과 잠깐 간담회를 가졌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죠. 독일에서 수출을 막았을 때 솔직히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연구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불안했죠.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기회였어요. 기회요? 하고 되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건 덕분에 독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전 한국이 유럽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 없이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알렉스 말도 안 돼. 한국이 만든 엔진이 우리가 만든 것보다 좋을 리 없잖아.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그런데 제가 전날 직접 본 K 전차는 진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목표는 K9 자주포였어요.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무기죠. K9 연구소에 도착했을 땐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K 전차 때보다 더 분주하고 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지금도 유럽 각국에서 K9 자주포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수북했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이미 K9를 도입한 나라들의 리스트가 빼곡했어요.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독일 자주포가 최고라고 생각할 텐데 왜 다들 K9를 사는 거지? 그때 한국 연구원이 차트를 보여줬어요. 독일 PGH-2000과 한국 K9 자주포의 성능, 가격, 생산 속도까지 쫙 비교된 자료였어요. 일단 발사 속도 독일 PGH-2000 분당 3발, 한국 K9 분당 68발. 사거리는 비슷했어요. 둘 다 40km 이상. 하지만 가격은 K9의 독일 자주포의 6,070% 수준.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산 속도. 독일 1년에 1012문. 한국 1년에 100문 이상. 전 정말 놀랐어요. 진짜 성능도 뒤처지지 않는데 가격도 싸고 생산도 빠르다고? 그 후 훈련장으로 이동해서 실제 K9의 성능도 확인했는데요. 한 대가 포탄을 장전하고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발사됐을 때 정말 땅이 울릴 정도였어요.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고 연속으로 쏘아대는 그 속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K9를 대량 도입한 폴란드의 방산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어요. 폴란드는 왜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하셨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독일은 무기를 너무 늦게 줘요. 우리는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계약 후 6개월 만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독일은 5년을 기다리래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유럽 방산업체는 여전히 관료적이고 느린 시스템에 갇혀 있고 한국은 빠른 생산과 납품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자주포는 너무 비쌌어요. 반면 한국 K구은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뛰어났죠. 결국 유럽 여러 나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방산 기업들이 뒤늦게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한국이 무슨 방산 강국이냐라며 무시하던 독일이 지금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무기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얘기만 듣고 끝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있는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한국 배터리에 대한 독일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배터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분이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전기차 공장은 멈춥니다. 네, 멈춘대요. 저도 순간 당황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산을 써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배터리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최근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요. 유럽 자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대요. 우리는 지금은 한국 배터리를 쓰지만 결국엔 독립해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독일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독일, 한국 배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 배터리 없이 독일 전기차는 멈춘다. 유럽은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앞서 있다. 제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수많은 로봇, 자동화된 라인. 정말 사람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반도체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를 안내한 연구원이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가 생산됩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는 일본에서 수입하나요? 질문을 하자 연구원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저희 대부분 자체 생산합니다. 이때 진짜 머리가 띵해졌어요. 잠깐, 그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던 기술 아닌가? 그랬더니 연구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 건 아시죠? 이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연구원이 조용히 제게 하나의 기사 링크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방산 분야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제대로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전면전이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일본이 그 핵심 소재를 막았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 큰 타격 입은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연구원은 살짝 웃더니 말하더군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저희는 일본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는 저를 데리고 조용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온갖 반도체 소재들과 부품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어요. 그는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야기했죠. 2019년 일본이 막은 3가지 핵심 소재예요. 당시 일본은 이건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국은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한 국산화 버전입니다. 3년 만에 모두 개발했어요. 3년 전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믿기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본이 다시 수출해주기만 기다릴 순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우리 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이 나라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는 위기를 만나면 다른 공급처를 찾으려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누가 막으면?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그리고 그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 그건 단순한 수치였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1위, SK하이닉스 2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삼성 2위, 그리고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량 1위 국가 한국. 전 솔직히 미국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는 설계를 누가 하든 마지막 생산은 한국 손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유럽 그 누구도 한국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 이건 단순한 산업 성장 그 이상이었어요. 국가 전략의 승리였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 언론에 기사를 몇 개 보여줬어요. 과거에는 한국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라던 일본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우리도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K9 자주포, K 전차. 주변엔 한국뿐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전혀 새로운 존재가 서 있었어요. KF-21 보라매. 한국이 만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죠. 이런 건 미국, 유럽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이 전투기 어느 정도 성능을 기대하시나요? 공군 관계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F-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유럽의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뛰어난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 방산 강국들과 정면 대결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걸. 그리고 미사일 존. 그곳에서 본 건 현무 시리즈였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5분. 그 정도의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최신형 현무 파이. 초대형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유럽이 과연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독일은 방어에 집중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춘 전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독일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날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 이들은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차? 독일제 없으면 안 될 거리라 생각했는데 한국은 독자 개발했습니다. 배터리? 독일 전기차 산업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일본이 막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이 밀려났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기술이 부족하면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한다는 선택지를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놀란 건 부족한 게 생겼을 때 그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필요하면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만들죠. 이게 바로 한국식 해결 방식이더라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떻게든 국산화해서 해결하려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해요. 왜냐면 이 나라는 뭐든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말 독특하고 이상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어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을 향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냥 드라마나 K-팝 때문일까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학원도 붐비고 온라인 강의도 인기고요. 하지만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일본 사회가 가진 답답함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었죠. 어떤 20대 일본 여성은 말합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날 겁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25살 이름은 아야코. 일본식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라왔지만 늘 뭔가
숨막히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항상 말했대요. 사회 규칙을 지켜야 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 물론 좋은 말이지만 그게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들과 있을 때조차 눈치를 봐야 했고 분위기를 맞춰야 했고 튀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그런 의문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보자고.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으로 서울에 있는 쉐어하우스를 예약하고 한국어 학원 등록도 마쳤죠. 사실 걱정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모든 걱정은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데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 공항의 조용하고 절제된 느낌과는 달리 한국의 공항은 밝고 활기찼어요. 어딘가 사람 사는 냄새랄까? 그런 따뜻한 생동감이 느껴졌죠. 짐을 찾아서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기대감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하우스 매니저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게 낯설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편의점이 마치 작은 레스토랑 같았거든요. 김밥, 떡볶이, 부대찌개. 바로 먹을 수 있게 진열된 음식들이 너무 다양했어요. 결국 떡볶이를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 진짜 충격이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죠. 다음날 아침 서울의 거리를 처음으로 걸어봤어요. 간판들은 한글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으면서도 어딘가 여유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죠. 특히 한 할머니가 길에서 저를 불러 세웠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인가? 어디 가는 길이야? 서툰 한국어로 관광하러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좋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다정함이 저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좀처럼 없었으니까요. 점심이 가까워졌을 땐 배가 고파서 용기를 내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메뉴를 고르기 망설였지만 사진이 같이 있어서 쉽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삼겹살을 주문했죠.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설명해줬어요. 처음 오셨어요? 이건 쌈장이에요. 고기를 상추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말투, 그 친절함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고기를 한 점 싸서 입에 넣었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고소하고 상추는 신선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그 풍미에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진짜 맛있다라고 말해버렸죠.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맛있죠? 많이 드세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첫 수업은 자기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친구 이리나는 저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예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어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김치 먹어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코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됐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이리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야코 오늘 수업 어땠어? 처음 치고는 발음이 정말 좋았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 같이 점심 먹을래? 라는 이리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렇게 간단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3537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이리나와 학원 근처 작은 식당에 갔어요. 식당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던 저에게 이리나가 말했어요. 비빔밥 먹어봐. 색깔도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아.
저는 이리나의 말을 따라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비빔밥은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고추장에 비벼 먹는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음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으며 이리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리나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일본에서 접한 한국의 이미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곳으로 비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학원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 있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먹는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한국 친구 도연이 치킨을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간장 치킨이고 이건 매운 양념 치킨이에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는 약간 겁먹은 얼굴로 조금요라고 대답했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간장 치킨 먼저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그 바삭함과 달콤한 소스가 입안에 퍼졌어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누군가와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마음만 열면 금세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주말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장소는 한강공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곳이었죠.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날 학원 친구 중 한 명이 데려온 태영이라는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아야코 씨,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태영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삼겹살이요. 같이 구워서 먹는 게 정말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태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더 맛있는 삼겹살집에 데려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의상 네, 좋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는데 그가 정말로 약속 날짜를 정하자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약속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우리는 약속한 대로 저녁에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태영은 저를 위해 미리 자리를 잡아두고 메뉴까지 고민해둔 모습이었어요. 여기 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의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그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태영의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태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진지하고 배려 깊은 태도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태영은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며 궁금했던 점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데 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까요? 느긋하게 즐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태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기도 해요. 빨리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의 말은 한국을 처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빠른 생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문화, 그것이 태영을 통해 조금씩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학원 끝나면 가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주말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영이 처음으로 제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아야코 씨, 저는 아야코 씨가 한국에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제게 낯설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랑 연애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태영은 제 머뭇거림을 이해한 듯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를 더 믿어도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제 감정이나 고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태영은 제가 한국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마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어요. 한국어 공부가 잘 안 풀릴 때마다 격려해주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에서 헤맬 때도 항상 전화 한 통으로 도와줬어요. 그의 존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버팀목 같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태영이 데려다준 곳곳의 명소,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의 다정한 행동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일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관심 정도였어요. 아야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한국 남자 진짜 그렇게 다정해? 친구들은 제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며 점점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사진, 태영이 데려간 전통 한우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한식 사진들까지 모두가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여기 어디야? 이거 무슨 음식이야?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매력을 일본 친구들도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지에게는 더 큰 변화가 보였어요. 유지는 원래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오히려 일본 사회의 안정성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지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야코,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해? 솔직히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감정을 숨기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너 SNS에 올린 글 보면 태영 씨는 정말 다르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태영은 감정을 솔직히 말해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내가 행복해 보이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해. 처음엔 나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정말 좋아졌어. 유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럽다 진짜. 나도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어. 놀랍게도 유지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제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점점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 너도 금방 배웠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친구들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제가 가르쳐준 한글 몇 글자를 따라 읽으며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유지는 정말로 말했어요. 나 한국으로 여행 가볼까? 너한테도 갈 테니까 한국에서 좀 더 가르쳐줘. 저는 기뻐서 그녀와 긴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들, 먹어야 할 음식들, 그리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한국에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느낌이야. 유지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태영과 함께 그녀를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유지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완전히 푹 빠진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미소,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전철 안에서 그녀를 친절히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며칠 동안 유지는 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매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유지가 말했어요. 아야코, 나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여긴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유지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 한국 남자랑 연애하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 사람들 너무 다정하고 자유로워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 생각 들지? 나도 그랬어.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날 이후 제 일본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질 즈음 태영이 설날에 자기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아야코, 우리 가족이랑 같이 설날 보내는 건 어때요? 한국의 전통 명절을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일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지만 외부인을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혹시 민폐를 끼치면 어쩌죠? 그러자 태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또 설날 아침, 저는 태영과 함께 그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태영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야코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녀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금세 긴장이 풀렸어요. 집안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라며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설날 음식이었어요. 상 위에는 떡국, 잡채, 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태영이 어머니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라며 직접 떡국을 담아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 맛이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세배를 했어요.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카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용돈을 받았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지만 따뜻한 가족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설날을 보내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태영의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아야코 씨, 우리 태영이랑 만나줘서 고마워요.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외국에서 저 혼자 시작한 삶이라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태영과 그의 가족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설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태영의 가족들과의 교류, 친구들과의 일상,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온정은 제가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친구 사유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한국 여행 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죠. 아야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 일본에선 다들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마음은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한국에선 사람들이 솔직해서 정말 신기했어. 사유리는 한국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 인간적인 솔직함이 그녀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거죠.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면서도 집단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요. 반면 일본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잖아요. 저 역시 일본에서 자라면서 그런 태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그게 얼마나 답답한 것이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정적인 순간은 민재와의 대화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말했어요. 민재,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협정을 맺으면 그걸 웬만해선 바꾸지 않아. 그걸 어기면 큰 실례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한국은 잘못된 협정이면 수정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게 난 되게 신기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올바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일 거야. 우리는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의 말이 마음 깊이 박혔어요. 일본에서는 안정성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만 한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두 나라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민재가 덧붙였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바뀌었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왔어. 그런 변화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 어느덧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서면서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으로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계 중심의 문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느 날 민재와 함께 남산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물었죠. 아야코는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이에요? 아니면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더 편해요. 물론 일본도 내 고향이고 소중하지만 여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잖아.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재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꿈을 꾸면 되겠네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5141 그러던 중 우연히 학원 친구 안나가 알려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세계에 알리는 활동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어요.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고 제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뒤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면접 제안이 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셨나요? 저는 숨을 고르고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민재의 가족이 저를 설날에 초대해 준 일, 학원 친구들과의 솔직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런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5245 며칠 뒤 합격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아야코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세요. 내가 항상 응원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 품었던 새로운 꿈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 음식,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김치의 맛에 놀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제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준 나라였다는 것. 일본에서 답답한 감정 속에 갇혀 지내던 저는 한국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뿐 아니라 민재와 함께할 가족이라는 꿈도 품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았죠.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영원히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감동휴게소였습니다.